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야3당은 일제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유용화 YTN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빈틈없는 도발 억제 방안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여당이 얘기하는 이 도발 억제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이후부터는 실제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대화가 먼저냐, 아니면은 이제 압박과 제재가 먼저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투 트랙으로 압박과 제재를 선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물꼬를 대화를 튼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 간에 상당한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굳건한 군사동맹,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그러한 기조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북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좀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기를 뭐 다시 한번 배치한다든가, 이런 한미 간의 동맹 통해서 중국 문제를 풀어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북한의 오늘 동해상의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상당히 잘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그리고 협력하여서 이루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것이 아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가 호흡을 맞추는 문제겠죠. 그래서 어긋나면 안 되니까요. 뭐 코리아 패싱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군사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강한 억제와 어떤 압박이라든가 제재,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좀 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청와대에서도 오늘 그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뭐 아주 심각하다, 이런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오늘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ICBM을 발사하고 괌 포위 사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러면서 북미 간에 상당히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발언 이후에도 그 부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해상에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것이 뭐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걸 떠나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라는 을지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관례적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군사 행동이다, 아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뭐 외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이거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통상적인 훈련 과정일 뿐 전략적 도발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라는 게 남북한 간의 전쟁을 대비해서 민과 군과 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제는 서해 연평도와 병영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고, 오늘 미사일인지 아니면 방사포인지 아직 뭐 정확하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않았습니다. 도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면서 대화와 제재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훈련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 논평을 보면 안보의 임계점이 왔다, 그래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려면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 어떤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액션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수적 입장에 봤을 때는 대화 제의보다는 지금은 제재 국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에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개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 문재인 정부가 유엔과 미국에 맞서서 대화를 제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제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 같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북한과 대등하게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자유한국당과 예. 보수 쪽의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6월 30일 미국을 방문했지만은 예.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예. 이 문제가 예. 앞으로 북핵 문제의 그 외교적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 예. 네 명의 실질적인 군사 지휘자들이 모여서 예.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군 사령관들이 얘기한 것은 외교적인 부분들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만 투트랙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미국 정부도 실제로 투트랙을 구사하고 있죠.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면 국무부 대변인 얘기하는 부분과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라는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까지 예. 잘 못 풀어왔고 예. 그것은 결국은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히 강력한 동조를 하고 있고 협력이라기보다도 그 부분을 같이 리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 미국 정부와 함께. 그러나 이것만 갖고 과연 북한의 핵 문제가 풀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은 뭐 그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뭐 대화만 계속하다가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 특히 뭐 국제사회,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과 함께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풀 것이냐, 그 형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합시킬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간에 별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보 뭐 불감증이 있다. 그리고 안보 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한미 간에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과 이런 것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예. 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미 간의 이견 없이 군사적 동맹하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예. 야당도 그걸 받쳐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이걸 정략적이 정치적으로 자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미국과 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서포트와 지지와 예. 지원 그리고 또 뭐 비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당의 어떤 논조를 보면은 그런 부분보다도 예.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오늘 그런 게 그와 필요하다고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금방 평가가 안 나온다. 좀 길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예결위에서 이 설전을 벌였죠. 네. 예, 을지 훈련 중에 이제 추미애 대표 초청 만찬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청와대 상주하지 않고 참석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관용 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를 자리에서 거기서 예.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지금 그런 을지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보실 2차장이 예. 거기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몸가짐을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 이제 이 자리가 분명히 무슨 뭐 술폭탄을 올린 자리가 아니고요. 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와 당과 청와대가 그동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좀 걸러내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당청 간에 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스킨십에 자리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헛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과 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자리였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관위 실장이 좀 논란을 증폭시킨 정의용 실장 실장. 죄송합니다. 정의용 실장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대 포장될 필요는 없지 않. 홍준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버하는 말까지 했단 말이죠. 네. 뭐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자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들 이런 부분 대선 전에부터 많이 지적하고 정치적 공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의 이견을 해소해 나가면서 한미 간의 굳건한 군사적 동맹하에서 지금 한반도 핵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당히 협조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좀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인식해주고 인정해준 상태에서 예. 예를 들면 여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특히 청와대 우리 국가안보의 최고 그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지적이 되면 이걸 부당한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 처신이 부적절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과하면 지나갈 일을 예. 이렇게 부당한 지적이다, 문제가 없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안 민관 훈련은 종료됐고 행정부 훈련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또는 퇴근 이후에 위치 보고까지 받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과 민과 이렇게 행정부가 다 참여하는 운동인데 예. 여기 있는 우리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옛날 외교안보 수석실 그 수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행정부는 끝났지만은 일반 군대와 또 민간인들은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히는 게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대응과 예.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도 언급해드렸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을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국민들께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선 때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입법과제가 많아서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 저도 당정청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는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입법 과제들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08일 만에 실제로 예. 출마한 지 108일 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과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현역 의원 중에서 7명인가요? 같이 예. 얘기도 했고 예. 좀 더 디테일한 섬세한 개혁 추진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제 100일 동안에 했던 어떤 뭐 촛불혁명에서 나왔던 국민적 요구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선언이라든가 어떤 명시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화되고 법률화돼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복과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시화되지 않으면 현상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부로서의 어떤 약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당과 청이
하나의 어떤 협력적인 소통 관계, 수평적인 협력적 소통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청와대 오찬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여러 가지 공천 문제, 지방선 공천 문제로 당내에서도 좀 정당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에서 좀 민주당에서 좀 해소하는 분위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이런 부분들을 당청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수평적 관계죠.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지고 또 법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잘 관철시켜 나가야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방점을 찍으면서 오늘 오찬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서 연석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100여일을 신적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기국회에서 엄격하게 이를 견제하고 또 정부의 예산을 검증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열을 다 정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투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서 이번 그 가을에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입법, 즉 세법,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그 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그다음에 권력기관 재편, 즉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국정원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당히 반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이 427조로 올해 예산보다 약 27조, 6.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140조로 올해보다 그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 기초연금 문제, 아동수당 문제 이런 것들을 대폭 향상하고 있는데 이런 퍼주기, 파퓰리즘 논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재정이 앞으로 4년, 5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부채가 700조를 넘어가게 되고 또 100대 국정과제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200조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지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라든가 추진 정책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많은 실제로 여야 간의 논쟁 그리고 테이블 속에 올라가면서 국민적인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 과제 부분에 대한 제도화와 입법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재원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 재원 마련 문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죠. 세제 개편안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내일 이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1일로 넘어가는 건가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겸 전 대표가 아무래도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50%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과반수에 미달해서 결국은 1위와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표율이 지금 한 24%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자발적인 투표자가 많으면 안철수 전 대표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결선 투표에 가더라도 아무래도 결선 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대표가 되든 지금 국민의당은 어떤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수습하고 추스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굉장히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과제가 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당 하면은 안철수 당 이렇게 덩치화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국민의당 대표가 되게 되면은 제2창당에 준하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는 노력들, 또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
제2당의 안철수 대표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야 간에 대결이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너무 안철수 대표가 예, 상당히 유력한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잃었던 지역의 호남의 지역 부분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만들었던 당인데 그것이 과연 당의 정체성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확립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당의 정체성과 어떤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생산적인 견제와 비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의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좀 중도 개혁적 입장에서 정치 노선을 갖고서 현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현실시키 나가느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땐 거의 생명과 같은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전당대회 이후에 실현해낸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전당대회에 나타났던 리더십의 어떤 부재라든가 실종 또 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땐 상당히 지방선거 때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여튼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과반을 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건인 것으로 정치권 내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하나만 더 끝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법 개정안 부분이 여야 간에 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송법은 지금 현행제 방송법을 이제 개정하자고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개정안을 다시 이제 재검토하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굳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방송법 개정안은 현 여당이 작년에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여야가 합의한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송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발언들이 새로운 방송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방송이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명분은 조금 더 좀 소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이제 사장이 돼야 되고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되려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갖고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문재인 대통령 바람은 현재 지금 이제 공영방송으로 알려진 KBS, MBC가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경영진과 노동조합과 지금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파업까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특별 다수제란 형태로서 새롭게 지금 국회에서 개정 발의돼 있는 부분에서 좀 이사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의 합의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론 노조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좀 이사수를 늘려서 좀 더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관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